상단이 원베일리에서 60억 최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50억 이하로 거래는 거의 없고요. 50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상단이 높아져 버리면 그에 키 맞춰서 그 지역 내에서는 키 맞추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오히려 최상위 급지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소라기보다는 최상위 급지에서 조금 더 상단을 열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더 남아있지 않은가. 분양가 대비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이유가 1인 가구 수가 워낙 늘었잖아요. 그리고 딩크족도 늘었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자체는 좀 작아도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아파트, 그래서 84의 하위 급지의 기축 아파트보다 39의 신축 아파트의 급지가 좀 높은 곳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방도 사실 뭐 한국 사람이면 다 똑같은 건데 거기도 이제 신축 뭐 대단지 이런 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선호하시죠. 네. 근데 네. 지금은 약간 뭐 좀 눌려 있고 이런 거지만 시장이 좀 살아나거나 회복되면은 뭐 결국에 살기 좋은 아파트는 또 약간 좀 그렇죠. 상승할 네. 수도 있다.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자본 차익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워낙에 서울의 아파트 값 자체가 매매가 자체가 높으니까 네. 좋은 아파트의 자본 총 차익과 똑같이 5% 올라도 그렇죠. 많이 차이가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다 팔고 나는 그냥 계속 월세 살겠다 하는 것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신데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실거주 비용이 좀 낮다 보니까 네. 월세 같은 경우는 서울 신축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국민 평균 기준으로 막 250, 300 이렇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부담되는 이제 월세 비용을 거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총 매매가 뭐 5, 6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1억을 40만 원으로 환산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그러네요. 원 이런 식으로 좀 월세를 거주 비용 자체를 조금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자본이 조금 적은데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리해서 투자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방이 좀 살아나는 시기 뭐 네.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정책이 좀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도와줘야 기본적으로 된다. 정책적으로 지방 규제들 일종의 뭐 지방에 있는 주택을 주택수로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네. 전체적으로도 지방의 어떤 미분양이라든지 지방 부동산의 어떤 규제들에 있어서 플러스 될 수가 있는 이런 것들 규제 완화. 지방은 지금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규제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시간도 이제 필요한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진이 돼야 되는 어떤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약간 혜택을 지원을 좀 주지 해줘야 않으면 지금 되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죠. 규제가 둘 다 없으면 네. 굳이 뭐하러 지방을 가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조금 아쉽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세컨드 홈 해가지고 뭐 네. 발표는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그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지방에 투자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방에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전략적 혜택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그 다주택을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주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네. 뭐 세 채, 네 채 산다는 건 지금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요게 좀 풀리기 전까지는 지방의 좀 어떤 활성화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세금적으로 당연히 지금 세 채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 취득세, 취득가 보유, 양도에 대한 부담이 네. 다 있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지방으로 수도권의 투자자가 유입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역으로 또 지방에서 더 서울권으로 투자로 올라오는 네.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규제가 이런 어떤 취득가 보유와 양도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홀월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당분간은 뭔가 좀 확 바뀌는 게 없다면 지금 서울의 신축 아니면은 뭐 서울의 재건축 아니면 뭐 서울 접근 괜찮은 뭐 수도권 뭐 좋은 동네 뭐 이런 데들
사실 지금 올라가는 게 좀 추세적으로 좀 계속 간다라고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어떤 하락 요인이랄까요? 뭐 이런 걸 좀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보다 강력한 정책 규제 혹은 획기적인 대량 공급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획기적인 게 획기적인 대량 공급. 왜냐하면 아.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도 그것이 고시국대로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죠. 네. 그간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라고 전 그렇죠. 정부에서부터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 공급이 원래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하면 않잖아요. 내년에 입주입니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입주하고 있는 단지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규제책이나 획기적인 대량 공급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내년 시장에서 이제 하락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상승 요인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외부 변수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뭐 외부에. 전쟁이라든지 뭐 네. 아니면 무슨 뭐 진짜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외부에서 꽝 하는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오히려 상승 요인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정부가 그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옛날처럼 다시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을 조정대상 추가로 지역 갑자기 넣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투기가를 지고. 예, 그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확대하거나 네. 그리고 아예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네.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제가 바로 들어오기에는 아마도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강력한 정책을 쓰려면은 막 강력한 대세적으로 막 상승이 올라가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전국적으로는 보합이니까. 네, 그렇죠. 수도권에서만 그래도 이제 단기간 올랐다, 보합하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강남, 뭐 반포 이런 그 대출 영향도 안 받고 똘똘한 한 채구, 막 재건축, 신축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브레이크랄 게 뭐 없는 건가요? 지금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뭐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막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소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급지가 재건축으로 압구정을 위시로 해서 반포도 반포에서 가장 큰 단지인 반포 1단지 반포 DH 클래스트가 네. 이제 2027년에 입주 예정이어서 상단을 오히려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단이 원베일리에서 60억 이제 최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 파크 같은 경우가 50억 이하로 거래는 거의 없고요. 네. 50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상단이 높아져 버리면 그에 키 맞춰서 그 지역 내에서는 키 맞추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어떤 최상위 급지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소라기보다는 최상위 급지에서 조금 더 그 상단을 열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더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거를 또 정부가 계속 가만히 보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30평이 60억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너무 급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거를 또 갑자기 또 충격적인 어떤 정책을 쓸까? 토지거래 뭐 이런 거에 허가구역.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도 그냥 살 것 같은. 네, 거기는 네, 거기는 뭐 여기는 그냥 사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막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있지 않다면. 근데 이렇게 비싼 집들 얘기는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의 뭐 대다수는 나는 거기에 어차피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 중위 가격이 뭐 9억 뭐 이 정도 9에서 10억 정도니까 네. 뭐 내가 7, 8억 정도짜리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 네. 입장에서는 항상 네. 그래도 서울에 뭐 중간에서 살짝은 좀 모자라도 그거를 사는 게 맞을지 아니 나 이거 경기도 나오면은 그래도 한 상급지 간다 맞아요. 이걸로 고민 맨날 하시잖아요. 지금 트렌드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경기권의 상위급지를 가느냐 서울권의 하위급지를 가느냐는 항상 네. 가장 최다 고민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품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서울의 하위 그룹에 있는 곳들과 그다음에 경기권의 상위 그룹에 있는 곳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개별 단지의 특성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또 트렌드에 맞느냐 급지가 조금씩 낮아질수록 이 경우에는 급지가 비슷하다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급지가 조금씩 낮아질수록 그 지역에서 대장 단지, 상징성 있는 네. 단지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7억에서 11억대 구간으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기간을 길게 잡지를 않으세요. 네. 길어도 4년 혹은 2년. 왜냐면 짧게 자산을 불리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짧은 투자를 하시려면 환금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내가 집을 내놓았을 때 수요자가 금방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급지 내에서라면 조금 더 상징성 있는 단지, 상징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임드 단지라든지 규모가 커서 거래가 조금 상대적으로 빈번한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로 접근하시는 게 요 금액대 구간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에서 한 7, 8억대를 살려고 그러면 우선은 그 동네에서도 조금 좀 잘 모르는 아파트 단지. 네, 이런 규모가 단지가 조금 있었어? 적거나 아니면 좀 네. 기축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나홀로라든지 막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위치는 참 살기 좋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환금성에서 네, 팔고 그렇죠. 이렇게 옮기기에는 네.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평형을 좀 많이 줄여서 가는 그런 전략들을 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아예 25평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잖아요. 25평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평형이 조금씩 이제 25평 거래량이 조금 더 물론 이제 국민평형 거래량이 더 많긴 하는데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 네. 충돌에서 평형을 줄여서 좋은 상품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25평으로만 줄여도 물론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한 12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7, 8억, 한 8, 9억에 살 수 있으니까 같은 맞습니다. 단지니까 맞습니다. 그걸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입지를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상위 급지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국민평형 84 기준 12억, 13억인 단지는 5구 기준으로 10억에서 11억 정도 네. 하거든요. 그러면은 급지를 높이면서 평형을 좀 줄이게 되면은 상품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같은 값이라면은 조금 평수를 좀 낮춰서라도 좀 상급지로 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면은 더 줄여서 18평, 17평, 네, 뭐 15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여기부터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84, 59가 가장 인기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틈새 평형이라고 해서 74가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74의 인기가 59나 84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84, 59가 가장 선호하고 이게 워낙에 아파트 매매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평형을 줄이면서 10평대 혹은 20평대 초반 이렇게 평형을 줄이면서 급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5구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5구제곱미터 이하는 저기 오피스텔하고 또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5구제곱미터 이하를 3구, 뭐 4구 일종의 이런 평형들이죠. 이런 평형들을 받아줄 수 있는 지역과 상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네. 3구제곱미터가 제가 사전점검 가서 봤는데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인 가족, 뭐 혹은 4인 가족, 그러니까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3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7억 언더였습니다. 네. 6억 후반대 뭐 7억이었는데 지금 매매가가 호가로는 16억이고 네. 실제 거래는 한 14억, 15억 선 요 정도로 이제 거래가 빈번한 건 아니지만 2배 정도의 분양가 대비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이유가 1인 가구 수가 워낙에 늘었잖아요. 그리고 딩크족도 늘었고 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어떤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자체는 좀 작아도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그래서 84의 하위 급지의 기축 아파트보다 3구의 신축 아파트의 급지가 좀 높은 곳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소형 평형으로 그 국민 평형이 조금씩 이제 옮겨가는 추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5구 이하를 매수하실 때는 그 5구 이하가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인지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최상급의 위치의 그런 데들에서 네. 좀 단지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집은 작지만 다른 메리트가 클 네. 때 그럴 때 이제 좀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도 있지만 커뮤니티가 워낙에 좋으니까 네. 뭐 단지 조경도 잘 돼 있고. 그 네.
단지 조경, 그다음 도서관, 뭐 체육시설, 개인 독서실, 그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렇죠. 조중석식이 제공되는 이런 공간들. 그래서 집 밖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작다고 해서 뭐 이용 제한하는 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같은 세대니까. 동일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하위 급지로 갈수록 병영이 이제 초소형 병영인 경우에는 조금 매도 매수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그 때문에 옆에 있는 오피스텔과 지금 비교가 당하다 경쟁을 보니까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오피스텔 취급을 또 받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단지에도 요즘에는 이제 추세상 좀 1인 가구용 그런 뭐 3구짜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말씀하신 어떤 금액대가 조금 비싼 동네라면은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초소형 단지들이 지하철역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배치를 네네. 대형 일부러 또 그렇게 하니까. 대형 평형은 역에서 살짝 먼 쪽으로 네. 배치를 하고 학교 초소형 쪽으로. 예, 학교 쪽 배치하고 초소형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깝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반대로 한 7억에서 한 12억 사이 뭐 요 정도요. 요 정도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서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서울 출퇴근도 하고 이러시면은 이제 경기도로 나가서 30평대 완전 그 대장 아파트 뭐 네. 이런 거 살까? 아니면은 서울에 와서 살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걸로 좀 판단해야 될까요? 뭐 가족의 어떤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네.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직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되 이제 비슷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장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의 대장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서울권의 중하위권의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단지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서울이 좋다 아니면 무조건 뭐 경기 대장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매매가가 비슷하다라면 거의 상품이 비슷할 가능성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과거의 그 시세 추이들을 조금 이렇게 그래프화된 어떤 앱들을 활용하셔서 과거의 추이가 어땠는지 네. A, B를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전고점은 어떻게 찍었는지 전고점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매수할 당시에 어떤 그 매물 상황들 예를 들면은 뭐 경기권의 대장 단지가 뭐 금매로 3천만 원, 5천만 원 좀 낮게 나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개별적인 상품의 특성들로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단순히 경기권의 대장 단지가 좋을까 아니면 서울권의 하위급 단지가 좋을까 이거를 1대1로 이렇게 러프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품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는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경기도에 괜찮은 곳들은 서울 웬만한 지역들보다 상승이 더 잘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작정 서울 뭐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비교할 네.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과천이 송파 헬리오시티급입니다. 그렇죠. 과천은 그렇죠. 뭐 사실 네, 서울이니까. 과천은 서울이고 네. 그래서 과천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분당이라든지 평촌도 그렇고 오히려 서울의 어떤 그런 지역들보다 상승률이 더 좋은 그런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 비교 잘 해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제 일기 신도시들 지금 뭐 이제 재건축 재정비 뭐 한다고 지금 뭐 가격도 많이 오른 곳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선도지구 지정 뭐 직전이라서 다들 뭐 긴장하고 있는데 이쪽에 그 어떤 미래랄까요? 이거는 결국에 이제 재정비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리고 이제 현실화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뭐 이걸로 이제 갈릴 것 같은데 이게 좀 난관이 많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게 잘 될까라는 걱정이 좀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당 임장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 분당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선도지구 이제 지정을 앞두고 이제 네. 매물이 막 많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이에요. 이제 지정 이후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물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연초 대비해서 수억 원씩 올랐습니다. 네. 분당이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분당의 오름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선도지구를 이제 1차로 지정을 하고 또 내년에 지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정을 할 텐데 분당은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난관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선도지구 지정부터 네. 이제 아마 삐걱대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고 이주라든지 그리고 그 많은 이주 수요들이 순환해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기간도 굉장히 네. 길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 하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다 보니까 어떤 이해관계들이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이라는 곳 자체가 너무나 완벽한 인프라의 교과서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분당에 일단 들어오면은 나가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느 지역들보다 자녀들 교육시키기 약간 너무나 그 좋기 때문에 지역 충성도가 되게 센 동네야. 지역 진짜. 충성도라는 말을 제가 네. 쓰거든요. 네. 그래서 프라이드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보통은 대치동에서는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자녀 교육
교육 끝나면 이사를 하시거든요. 분당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녀 교육 시키고 그대로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분당 자체가 이제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프라에서 상품만 낡은 것이기 때문에 속도의, 그러니까 완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돼도 좋은 동네. 안 돼도 좋은 동네. 그냥 되면, 되면 더 좋은 좋지만.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분당에 실거주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실 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막 걱정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분당에 이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 1주택자 분들이 상담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아, 근데 분당에 이제 선도지구 지정하고 이렇게 재건축 된다고 해서 보유는 하고 있는데 서울 신축 아파트의 오름세만 못하다, 오르는 폭이.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상담을 해서 정 그러시다면 서울에 투자를 하시고 전월세 거주하시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분당에 결코 전세 월세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댁이 아니라면 실제로 분당에 전월세를 거주하면서 서울에 투자하실 만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곳이 또 분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뭐 놔도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전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네. 거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또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분당은 그런데 일산 쪽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일산은 좀 다르게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제가 뭐 일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또 그린벨트를 또 하필 또 일산에 또 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산은 공급이 뭐 계속 되거든요. 네, 그러다 3기 신도시도 보니까 있고 뭐 그린벨트 이제 분다고 뭐 하고 창릉도 하니까 있고 계속 있으니까. 일산 신도시 앞쪽에 입지가 더 좋은 곳들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급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규모 공급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은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보니까 이제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약간 좀 반대도 하고 좀 뭐 대곡 쪽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일산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GTX도 개통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뭐 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도 많고 이러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이제 추진이 분당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당보다는 또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재건축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려면 아파트의 매매가 자체가 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분담금을 이제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조합원의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가가 높아서 조합의 어떤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일산이 분당에 비해서는 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훨씬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비교해도 되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공급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조금 더 근거리에 있는 네. 곳들로 공급이 워낙에 이제 많이 예상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보다 훨씬 더 조금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도 그게 참 그 싶습니다. 일산 분들이 뭐 상담도 하고 그러면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게 죄송하죠. 네. 아니 다들 재건축을 기대하시지만 사실 옆에는 그냥 빈 땅에 지금 논밭에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시고 새로 짓는 거 대비 저기가 어쨌든 더 빠를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까지 또 고려를 해야 돼서 이게 참 쉽진 않다. 어쨌든 모든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도 뭐 살기 좋은 동네긴 하지만 너무 살기 좋죠. 네. 분당하고는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지역적 차이가 또 있기도 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도 뭐 아주 빨리 되는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뭐 기대감은 많지만 이게 뭐 현실화되는 거는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산본 뭐 중동 뭐 평촌까지는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평촌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매매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동생들 조금 늦게 들어온 이제 중동이나 산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용적률을 좀 올려주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그만큼 또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네, 많이 그리고 올라가 기부 체납도 많이 해야 돼. 공공기여 시설들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용적률 올려 받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우리가 표면으로 보기에는 뭐 와 용적률 많이 올랐네 하겠지만 그런 어떤 공공기여 같은 네.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홀홀님하고 얘기한 걸 좀 종합해 보면 이 수도권 뭐 서울 쪽에 공급이랄까
기대할 게 지금 말한 게 단데 이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죠. 당장은 네. 3기 신도시 정도 있겠네요. 한계진 도시도 이제 네. 입주가 뭐 2, 3년 내에는 당연히 어렵고 네. 빨라 2028년, 9년 네. 뭐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희 아무래도 2025년, 6년 정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다른 해봅니다. 요소가 없다면 네. 네, 크게 지금 외부에서 상황상. 외부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좀 상승 기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승하다 보합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지만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물론 뭐 저희도 뭐 미래를 알 수는 없겠지만 편하게 생각한다면 10년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2배 정도 오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우량한 자산, 뭐 실거주 위주로 우량한 자산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면 자산이 어떤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